정보책 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3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AAA, 트리플 A라고 읽는 이 용어는 보안의 세 가지를 합쳐 축약한 용어이다. 다음 1에서 3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쓰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증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되는 거예요. 인가. 자, 마지막에 A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계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계정 관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트리플 A라고 하는 건 내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활동한 것들을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입해 있다라고 인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설리제이션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시스템에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메뉴는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메뉴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가가 되게 되는 거고, 계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로그로 남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계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증 같은 경우에는 authentication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가 1번에 들어갈 거, 두 번째 인가 같은 경우에는 authorization, 얘는 2번이 되는 거고, 자 3번의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account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는 여기 있는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uthorization, 세 번째는 accounting.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요 트리플 A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는 거, 로그인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 로그인하는 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인증. 뭐 물론 위에서 보면은 신원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원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를 가지고 내가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인증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증이라고 하는 거, authentication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인증이 되는 거고, 내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권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관리자면은 그 관리자 권한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관리자에서도 어느 만큼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인가라고 하는 거, 어설리제이션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무슨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과금이라든지 리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계정 관리라고 하는 거,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증, 인가, 계정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 세 가지 나오는 거 또 있었죠. 정보보안에서. 정보보안의 3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되는 거예요. 자, 기밀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정보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 되는 거죠. 자,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함부로 볼 수 없게 암호화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렇게 하는 거, 암호화하고 관련된 게 여기 있는 기밀성이 되는 거고,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자산을 인가된 사용자만 인가된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시스템, 여기 있는 자원을 이용할 때 인가된 사용자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용성이다. 그래서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 도스, 디도스 공격이 되는 거고, 고가용성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잖아요. 고가용성.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 있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얘를 빠르게 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버 2대 두면 된다. 그럼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여기로 빨리 넘겨가지고 여기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고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비,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를 2대를 놔야 된다. 이게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정보보안의 3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여기 있는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인증, 인가, 계정 관리.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제어의 하나인 그랜트의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조제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되는 거고, 정의어, 그리고 조작어, 마지막으로 제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얘는 DDL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DDL. 그리고 조작어 같은 경우에는 DM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 같은 경우에는 DCL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피니션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create, drop, alter, truncate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정의, DDL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DML 같은 경우에는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이런 것들이 DML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DCL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그랜트, 리보크,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이런 것들이 DCL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 중에서 DCL에 들어가는 여기 있는 그랜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테이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할 때 그랜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 리보크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뺏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랜트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정말 간략하게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권한을 줄 때 사용하는 거다. 어떤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주주주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 생성 권한 등을 부여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뭔가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권한을 주는 명령이 여기 있는 제어, DCL 그 중에서 그랜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랜트하고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써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권한을 줄 때 그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써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중간에 이렇게 가로치기 해가지고 투가 들어갈지 프롬이 들어갈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다 써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랜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랜트라고 하는 명령은 권한을 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떤 권한을 줄 거냐 이 객체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줄지 인서트 권한을 줄지 업데이트 권한을 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엔드로 안 되나요? 안 돼요. 엔드 안 돼요. 엔드나 오화가 쓰이는 데는 웨어절 그쪽에서나 아니면 해빙절 이쪽에서 사용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그 오더바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랜트 권한을 주겠다. 셀렉트 권한만 주는 거예요. 셀렉트하고 인서트 주겠다. 그러면 여기 셀렉트 쓰고 콤마, 인서트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니까는 여긴 on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줄 거다. 무슨 권한을 줄 거냐? 셀렉트 권한을 줄 거다. 근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누구에게를 영어로 뭐로 표현해요? to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to 누구에게. 여기 to 한 다음에 메리하고 존한테 주겠다. 두 명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랜트 명령이 되는 거고 그랜트 명령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괄호치고 나오고 여기 이렇게 괄호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메리하고 존에게 셀렉트 권한을 주는 명령어를 써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랜트라고 하는 거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렌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랜트라고 하는 거 요것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랜트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권한들을 줄 건지 셀렉트라든지 인서트라든지 콤마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거고 어디에 대해서 on 한 다음에 여기 테이블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는 거죠. 누구에게. 그래서 to 한 다음에 여기에 누구에게 줄 건지 얘도 마찬가지로 콤마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뒤에 세미콜론은 두 개 명령이 연속으로 수행되는 거니까 세미콜론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뺏을 때 사용하는 거는 리보크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권한을 뺏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to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from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리보크도 마찬가지예요. 리보크 한 다음에 어떤 권한을 뺏어올 건지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리보크라는 명령은 틀리지만 그래서 리보크 어떤 권한을 뺏을 건지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누구로부터 뺏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fro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존으로부터 뺏었기 때문에 메리만 여기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가지게 있게 되는 거고 존이라고 하는 거는 셀렉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랜트 한 다음에 여기 어떤 권한을 줄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고 on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줄 거냐 그 다음에 to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한테 줄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리보크 한 다음에 어떤 권한을 뺏을 거냐 on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뺏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from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with grant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with grant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with grant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with grant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with grant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메리나 존이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형태에서는 메리하고 존은 셀렉트 권한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남들한테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with grant 옵션이라는 것도 우리 알아봤었죠.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보안 위협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땡땡땡 스푸핑은 맥 주소를 속여 랜에서의 통신 흐름을 왜곡시키는 공격이다. 공격 대상 컴퓨터와 서버 사이에 트래픽을 공격자의 컴퓨터로 우회시켜 패스워드, 정보 등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스푸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푸핑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ARP 스푸핑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IP 스푸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ARP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RP라고 하는 거 배웠죠. 프로토콜에서.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 주소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자, 요거를 세 글자, 두 글자에서 세 글자라고 했으니까 ARP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 RARP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맥 어드레스 주소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 스푸핑이라는 건 따로 있고, 여기 있는 건 맥 어드레스 주소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ARP 스푸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푸핑 공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IP 스푸핑, ARP 스푸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ARP 스푸핑이 되는 거고 요건 ARP 프로토콜만 알아도 맥 어드레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아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보면은 IP 스푸핑은 스푸핑 자체가 속이는 공격이기 때문에 얘는 IP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자, IP 자체의 보안 취약성을 악용한 것으로 자신의 IP 주소를 속여서 접속하는 공격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 스머프 어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자, 스머프 어택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속이고 그리고 ICMP를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게 스머프 어택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IP 스푸핑을 통해 서비스 거부 공격도 수행이 가능하며 아까 스머프 어택, 공격 대상 컴퓨터와 서버 사이에 연결된 세션을 끊을 수도 있다. 종단 인증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종단 인증이라고 하는 건 양 끝단 간에 인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는 공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ARP 스푸핑은 아까 했었고 DNS 스푸핑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DNS를 속이는 거죠. 자, 공격 대상에게 전달되는 DNS IP 주소를 조작하여 의도치 않은 주소로 접속하는 공격이다. 요게 이제 DNS 스푸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파밍이라는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밍도 아마 그 예전에 그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공격 대상은 정상적인 URL을 통해서 접속하지만 실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이 된다. 난 분명히 따따따 네이버닷컴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빵 때렸는데 이런 DNS 스푸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DNS 스푸핑, 뭐 IP 스푸핑, 그리고 ARP 스푸핑, DNS 스푸핑 이렇게 있는데 스푸핑 공격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속이는 공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결합도의 종류 중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을 호출할 때 단순히 값만 전달되는 형태가 아닌 제어 신호를 전달할 때 생기는 결합도를 영문으로 쓰시오. 라고. 왜 영문으로 쓰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제어 결합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영문으로 쓰라고 했는지 아마 이 시험이었을 거예요. 이 시험이 무슨 영어 시험 보는 것처럼 아까 전에 1번 문제에도 그랬었잖아요. 무슨 영어 시험 보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 그 시험인데 이렇게 안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보 처리 기사를 보는 거고 우리가 이런 영어를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결합도라고 하는 게 있고 응집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결합도하고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다. 모듈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 모듈을 뜯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물론 일반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뭐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뜯어다 쓰지 못하겠지만은 공통 모듈 같은 경우에는 뜯어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프로젝트에다가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자,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응집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를 낮춰야 된다. 이런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안에 하나의 모듈이 있으면은 그 안에 기능들이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10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서 수행하는 게 응집도가 되는 거고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하고 어쨌든 호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듈하고 모듈의 관계가 결합도가 된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결합도라고 그랬으니까 결합도 어떻게 배운다? 데스형 제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라고 해서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 하고 데이터 결합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듈을 호출할 때 값만 가지고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할 때 값만 전달되는 형태. 자,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 뭐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은 주소 값을 넘긴다든지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값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는 게 아니라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어 결합도가 된다. 지금 여기서 제어 신호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그 결합도라고 그랬으니까 제어 결합도가 되는 거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 영어에서는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커플링이 된다. 그래서 컨트롤까지만 쓰셔도 큰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컨트롤까지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무슨 영어 시험 보는 것도 아니라서 이때 엄청 말 많았어요. 우리가 영어 시험 보는 거냐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영어가 막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컨트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합도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나 데이터 결합도나 똑같아요.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있는 건데, 자료 결합도는 값만 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에 펑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인자값으로 x, 뭐 y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f를 호출할 때 10, 20 뭐 이런 식으로 값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전달해서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돌려주든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요게 이제 자료 결합도가 되는 거고,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f에다가 여기 곱하기 이렇게 써가지고 뭐 int A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값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F를 호출하는데 %A이다 그리고 10이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얘는 주소값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배열명을 넘겨도 그렇고, 이게 이제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넘겼어요. 그럼 여기에 if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y의 값이 크냐 10보다 자 이런 식으로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됐죠. 요걸 보고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익스턴 변수, 그러니까 다른 모듈 변수를 사용하는 거 못 사용한다면서요? 사용 못해요. 근데 익스턴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얘는 외부 변수 이용할 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 사용할 때,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 결합도 다른 모듈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얽히설키 엮여있는 형태, 뭐 모르셔도 돼요. 고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파게티 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걔가 이제 내용 결합도라고 한다. 이렇게 내용 결합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 다 뜯어와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른 모듈 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 결합도가 가장 나쁜 거예요.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게 내용 결합도고 결합도가 가장 낮은 게 자료 결합도가 된다. 오케이. 자, 응집도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땠어요?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기능적 응집도. 응집도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아서 좋은 거고, 여기는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갖고 얘가 가장 안 좋은 거다. 자, 기능적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 안에서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 단일 목적을 수행하는 거. 자,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 응집도다라고,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라고 해가지고 순차적을 딱 쓰시면은 얘는 틀린 거다. 왜냐하면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을 모듈에서 출력값을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통신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 출력 요거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어떤 기능들이 수행된다. 그럼 모아놓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시간적 응집도가 되는 거고,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비슷해. 그럼 얘네들을 모아놓게 되는 거예요. 자,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들, 아무 연관이 없는 것들을 모아놓는 거를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에 관한 설명에서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고, 행위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것도
좀 그랬어. 어쨌든 여기는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뭐 객체 생성 처리를 서브 클래스로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캡슐하는 패턴이다. 객체의 생성 코드를 별도의 클래스, 메서드로 분리함으로써 객체 생성의 변화에 대비하는데 유용하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여기에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되는 거고 여기는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정리를 해서 시험 직전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징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는 시험에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막 이거를 지금부터 막 암기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여기는 디자인 패턴이 진짜 중요해요. 실무에서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시험에서의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실무에서도 쓰이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열을 내면서 강의를 하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싱글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는데 다른 패턴들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중요한 거지 요즘에는 그렇게 패턴에 따라서 막 그렇게 패턴이라고 하는 건 좀 안에 코어 단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막 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다. 지금 외워야 될 거는 디자인 패턴에는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고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행위 패턴이라는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일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사실 파일 구조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일반 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근데 뭐 이거를 운영체제 쪽으로 넘긴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보면은 파일의 구조는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이 보조기억장치에 편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성 방법에 따라 순차, 땡땡, 랜덤, 해시능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하드디스크 상에 어딘가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책상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상에다가 뭔가 하나씩 나한테 뭔가 주어지는 것들 연필 놓고 지우개 놓고 책 놓고 이렇게 하나씩 놓는 거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좀 여기는 어떤 무슨 뭐 지우개 들어가는 데야 여기는 연필 들어가는 데야 여기는 책 들어가는 데야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내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뭔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겠죠. 몇 번 칸에 있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땡땡땡은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레코드들을 킥값 순으로 정렬하여 기록하여 데이터에 접근한다. 자기 디스크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순차 처리인지 아니면은 뭐 랜덤인지 아무데나 집어넣는지 해싱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인덱스를 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그러니까 색인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인 파일. 색인이라고 하는 거를 둬가지고 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색인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를 가면은 뭐가 있다. 뭐 여기를 가면은 뭐가 있다. 이걸 보고 보통 색인 파일이라고 한다. 색인 순차 파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인 순차라고 써주셔도 되는 거고 색인 파일이라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색인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색인이라고 하는 건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덱스 파일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찾아가기 쉽게 만드는 게 인덱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책을 보게 되더라도 앞에 이제 차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색인이라고 하는 거고 파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를 색인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파일의 구조 보게 되면은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차 파일은 레코드를 논리적인 처리 순서에 따라 연속된 물리적인 공간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직접 파일.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을 임의의 물리적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직접 파일이 되는 거고 색인 순차 파일. 색인, 순차 처리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에서 지원하는 편성 방법이 결합된 그런 형태이다. 이게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이 되는 거예요.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순차 파일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직접 파일,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을 어딘가에 기록해 놓는 거, 어딘가에 이렇게 그것들을 모아 놓는 거, 그걸 직접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색인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띠면서 색인까지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 파일, 직접 파일, 색인 순차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색인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색인이라고 인덱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관한 설명이다. 1과 2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땡땡땡은 1번은 소프트웨어의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하위 모듈에서 여기서 뭔가를 묶은 다음에 상위 모듈로 이동시켜요. 또 상위 모듈로 이동시키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는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건 하향식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위 모듈의 역할을 하는 땡땡땡이 필요하다. 뭔가 위에서 그 상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임시 모듈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땡땡땡은 하위 모듈을 순서에 맞게 호출하고 호출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를 제공하며 반환값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주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 모듈이에요. 이것도 이게 이제 임시 모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에서는 상향식이 되는 거죠. 그죠? 밑에서부터 위로 말아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자, 2번에 들어가는 거는 상향식에 사용하는 건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하향식에 사용하는 건 스톱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건 드라이버가 된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는 상향식 테스트가 되는 거고 2번에 들어갈 거는 테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V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큰 의미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는 아니지. 테스트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여기까지 요거에 맞춰가지고 여기 테스트를 좀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V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정적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동적 테스트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자,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상향식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하향식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빅뱅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말아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 메인 모듈부터 내려오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 상향식에서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시면 돼요.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 거고 하향식에서는 스톱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다. 빅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빅뱅 같은 경우에는 오류 지점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있는 상향식이나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 있는 빅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류의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테스트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비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기능들이 잘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비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능들이 동작이 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여기 있는 비기능 테스트라고 한다. 자,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같이 하는 거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사용자만 처리를 하는 거,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즈나 맥OS 등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명령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 등을 클릭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영문 약어로 작성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약어로 작성했으니까 인정해줄게. 보통 이거는 약어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자, 우리가 CLI라든지 아니면은 CUI라든지 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얘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용자가 명령을 직접 입력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예전에 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타이핑을 했단 말이에요. 뭐 dir 도스에서 dir라고 엔터 빵 치면은 그 디렉토리 목록이 쫙 나오게 되는 거고 뭐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ll이나 ls-al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목록들이 쫙 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어쨌든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CLI나 CUI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아이콘들을 이용해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뭔가 실행시키는 거 그걸 보고 GUI라고 하는 거예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GUI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요거 안 나오네. 요거 이제 그 UI 관련해가지고 나왔으니까는 요거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UI라는 용어가 하고 UX라고 하는 용어, 요거 지난번에도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UI라고 하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제공해 주는 거, 내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UI가 되는 거고 UX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것들을 사용해 봤더니 불편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개선한 거죠. UX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가지고 UI를 개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UI 설계에 4가지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직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관성은 내가 봤을 때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기능을 이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학습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고,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확장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4가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UML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UML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험용으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UML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실무에서 많이 쓰여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근데 그 실무에서 사용이 되는 건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졸라맨 그리고 그 졸라맨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 UML에 들어가는 거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용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시험 직전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땡땡땡은 자기만의 속성과 일정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성과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속성을 보통 우리는 멤버 변수라고 하고, 여기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라고 하는 거죠. 자, 서로 연관이나 상속, 의존관계 등으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관계들 되게 많으니까 뭐 일반화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실체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으니까. 자, 대표적인 구조 다이어그램이다. 가장 대표적인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속성하고 행동, 그러니까 멤버 변수하고 여기는 메서드로 표현이 되는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정답이다.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UML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하는 랭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림 그리는 랭귀지가 되는 거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림 그리는 랭귀지 설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가시화 언어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볼 수가 있으니까. 자, 명세화 언어이다. 이거를 가지고 뭔가 문서를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구축 언어이다. 여기 있는 설계를 가지고 개발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런 UML을 딱 그려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면은 소스 코드도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구축 언어가 되는 거고, 요건 나중에 산출물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가시화 언어, 명세화 언어, 구축 언어, 문서화 언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구조적 다이어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의 클래스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 속성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시스템의 패키지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패키지라고 하는 건 보통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자,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시스템 내의 복합 구조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객체 다이어그램, 시스템 내의 객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구조고, 객체 같은 경우에는 짜란해가지고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관계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시스템 물리적 구조, 즉 컴포넌트와 그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자,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버들, 시스템 물리적 배치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 이걸 보고 배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행위 다이어그램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얘는 졸라맨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순차 다이어그램,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표현한다.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객체 간의 상호작용과 통신을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하고 순차 다이어그램하고 차이점이, 순차 다이어그램은 시간 순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상태 다이어그램, 객체 생명 주기 동안 상태 변화를 표현한다. 우리가 준비 상태에 있다가 실행 상태로 갔다가 대기 상태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자, 활동 다이어그램, 시스템의 프로세스 또는 워크플로우로 표현한다. 이런 게 특징이니까. 자,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고수준 워크플로우로 표현한다. 좀 더 자세히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 다이어그램, 객체 행동과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지금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특징들 다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특징들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냐면은 보통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실기에서 교수님들이 참조를 하실 때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참조를 하시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게 문제은행이죠. 문제은행 안에는 이런 거의 그 필기에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구성을 하세요. 보통은. 그래갖고 그런 내용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재촬영 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시험 직전 주에 그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블록 암호화의 일종으로 IBM에서 개발하고 미국 NBS, 현재 NIST에서 국가 표준으로 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여기는 DES가 될 수 있고 AES가 될 수 있어요. 자, 취약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블록 크기가 64비트이고 키 길이는 56K이며 16라운드를 수행하고 페이스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자,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DES가 되는 거죠. DES. DES나 AES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DES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ES 같은 경우에는 깨졌어요. 자, 64비트 블록, 56비트 키, 16라운드, 페이스텔 구조. 페이스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라운드를 한 번씩 돌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3DS 같은 경우에는 DES를 3번 한 거예요. 3번. 2개의 키.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이렇게 한 거고. 자, AES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128비트 블록, 128, 192, 256비트 키. 그리고 10라운드, 12라운드, 14라운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된다. 얘는 SPN 구조가 되는 거예요. SPN은 전부 다 해가지고 내리고, 자, 그다음에 스킵잭. 64비트 블록, 80비트 키, 32라운드, 페이스텔의 변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DEA, 64비트 블록, 128비트 키, 8라운드, 페이스텔하고 SPN하고 둘이 합쳐진 구조인데 스위스에서 만들었다. 자, 시드하고 아리아하고 여기 있는 LEA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블록, 그리고 128비트 키, 16라운드, 페이스텔 구조이다. 자, 그리고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블록, 128, 192, 256, 12, 14, 16라운드, SPN 구조이다. 거의 AES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LEA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블록, 128, 192, 256비트 키, 24, 28, 32라운드, SPN 구조이다. 한국에서 만들었고 얘는 경량이에요. 경량 들어가면은 LE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 키라든지 아니면 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특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종류들 LFSR, RC4 그리고 A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자, RC4는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에서 사용이 되고 A5 같은 경우에는 GSM 통신에서 사용이 된다. 그냥 특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특징만. 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키가 틀린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키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는 공개를 해놓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개 키, 개인 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어려워라고 그거를 이용한 게 여기 있는 RSA, 대표적인 게 RSA 그리고 라빈이 되는 거고 이산대수가 어려워라고 하는 거 디프엘만, DSA, 엘가말, ECC. ECC도 이산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ECC 같은 경우에는 이산대수하고 타원곡선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 그게 이제 ECC가 된다. 뭘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암호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MD5 빠른 계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샤 같은 경우에는 샤1, 샤2, 샤256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샤5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해시 함수 뭐 이렇게 있고 HAS 16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라고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방향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암호화시킬 수 있고 요거를 다시 복호화시킬 수 없는 거를 보고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그 패스워드.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찾기 할 때 비밀번호 찾기가 안 되잖아요. 왜? 단방향 암호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취약점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취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든지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인보우 테이블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여기는 단방향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을 막기 위해서 키 스트레칭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레인보우 테이블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솔팅이라고 해요. 보통 솔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소금 치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뭐 A라는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뒤에다가 뭐 CJ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이걸 보고 솔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대칭키. 요거는 아까 전에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10번 문제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뭐, 아모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긴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되죠. AS라는 게 출제가 되기도 했고, DS라는 게 출제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 스킵잭이라는 것도 출제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그런 특징들, 그런 그 몇 라운드를 돌린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이걸 계속 암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실무에서 암기할 이유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시험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